일본은 여전히 오늘도 도쿄올림픽 한 달을 앞두고 심상치 않은 뉴스가 속보로 흘러나온 상황입니다. JOC 일본 올림픽위원회의 회계 격리 임원이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생겨버린 것인데요. 안 그래도 올림픽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JOC 문제가 불거져 일본 정부는 크게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의 반응도 좋지 않은데 강행으로 올림픽 개최를 추진하려다 보니 희생자가 생겨나고 있다고 반응하면서도 많은 이들은 여러가지 정황상 도쿄올림픽과 관련한 부정부패와 상관이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뉴스는 일본의 메인 포털에서 매우 찾아보기가 어려운 뉴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해당 뉴스는 거의 메인 톱 기사로 다뤄져야 하지만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뉴스를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도쿄올림픽의 재정 부분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의심을 오랫동안 제기해왔습니다. 당장 지난주 토요 특종 보도에서는 올림픽 인건비가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올림픽 건설 및 각종 용역에서 공사비가 기존의 수배 이상 부풀려져 세금으로 메워진 것이 JOC 내부에서 고발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 주에 곧바로 이런 사건이 생겼다는 것은 도쿄올림픽의 깊은 비리와도 연결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사히나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서는 올림픽위원회가 제시한 비용을 처음엔 1조 5천억 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만 막상 국가에서 지출된 비용은 8조 원이 넘어갔으며 일본 회계감사원은 30조 원 이상으로 추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노무라 연구소는 최근 도쿄올림픽의 추이를 봐서 올림픽 취소 시 90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이 도쿄올림픽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며 그 가운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쿄올림픽은 그야말로 눈먼 돈이 여기저기 많이 투입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로는 아베 친형이 운영하는 미쓰비시 상사에서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침대 등으로 공급되는 골판지 문제입니다. 일본에서 마스크로 사용되기도 하고 비대면 칸막이로 활용되는 골판지는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일본 정치계와 야쿠자 간의 은밀한 거래로 도쿄올림픽의 예산이 엄청나게 새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일본 한 언론사에서는 야쿠자를 상대로 한 가지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 조직인 야쿠자에게 과연 도쿄올림픽은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약 70%의 야쿠자 세력에서 올림픽은 성공할 것이라는 대답을 내놓았다고 이야기되어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언뜻 봐서는 야쿠자와 올림픽은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 야쿠자 세력은 올림픽 대박 특수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도쿄올림픽 근교인 관동지방 야쿠자 세력 관련 사업보고에 따르면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야쿠자들은 올림픽 건설 관련 수주에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사업은 차명이나 다른 명의로 진행해 문제는 없었으며 종합건설에 자금을 대고 있는 야쿠자들이 건설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 경시청은 이와 관련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였으나 서류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도쿄올림픽은 이처럼 정치계나 그 밖의 수많은 분야에 막대한 세금이 새어나가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큰 건수가 있는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무조건 올림픽 관련이라는 타이틀만 붙이면 예산 통과를 일사천리로 시킨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그 가운데 발생하는 각종 금품 관련 비리와 모든 문제가 생기다 보니 급기야 올림픽위원회에서 고위급 직원이 업무와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게 아니었냐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아랑곳 않고 새로운 뉴스를 냈습니다. 바로 도쿄올림픽 관중을 기존 입장이었던 무관중이 아니고 약 310만 명 정도 관중을 동원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도쿄 시민들은 즉각 이에 대해 당장 취소하라며 무관중 올림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선 일본 정부와 IOC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도쿄올림픽 때 해외 관중을 받지 않기로 했지만 국내 관중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에 긴급사태를 해제해서 스포츠 행사 기준 적용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긴급사태 발령 해제 지역에선 프로야구 등 대규모 스포츠 행사의 관중을 경기장 수용 인원의 절반이나 5,000명 중 적은 쪽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총 310만 명 정도의 관객이 동원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와 관련해 어떻게든 올림픽 기간에 관중을 안치고 싶다라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하순 기자회견에서 도쿄올림픽 관중에 대해 프로야구 등을 예로 들며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만 명의 관객을 올림픽에 안친다는 의도가 다분히 들어간 것입니다. 도쿄신문 등 일본 매체는 일본 10개 광역지자체에 발령된 긴급사태 시한은 이달 20일까지라고 전하면서 일본 정부가 5월 중, 6월 중 가능한 한 빨리 긴급사태가 끝나고 나서 등으로 계속 결론을 미뤄왔는데 이제 도쿄올림픽이 가까이 오면서 이 긴급사태를 해제 후 급기야 관광객을 안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도쿄올림픽 조직위 간부는 도쿄신문에 대회 성공을 연출하고 싶은 총리 관저의 의향이 아니겠냐고 말했고 일부 올림픽 후원사도 광고 효과를 고려해
무관중보다는 관중 수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분산 개최되는 프로리그와는 달리 올림픽은 개최 도시인 도쿄도에 집중적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협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 입장권은 이미 약 400만 장이 판매되어 300만 명 이상이 입장할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일본이 백신 확보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이 매우 느렸던 것이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스가 총리의 계획대로 2021년 상반기에 7,200만 도스가 이루어졌다면 분위기는 달랐을 것입니다. 스가 내각도 이를 알았기 때문에 백신에 올인을 하고 1억 4천만 회분 백신을 확보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결국 아날로그 행정과 접종 순서가 뒤엉키는 등 여러 문제로 도쿄올림픽이 여전히 취소 의견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들려온 청와대의 폭탄 선언은 일본의 부러움과 동시에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101만 명분의 얀센 백신 접종을 더하면 상반기 1,400만 명분 이상의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3분기에는 국민의 70%인 3,600만 명의 1차 접종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분기에는 집단 면역에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애초에 한국에서 11월경에 집단 면역을 목표로 했으나 오히려 2개월을 더 앞당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전 국민의 60-70% 1차 접종까지 마친 다음 면역이 활성화되는 2달 후에 확진자가 제로가 되었던 것을 봤을 때 확실히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집단 면역이 먼 얘기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백신 도입이 늦다는 불신을 짧은 시간에 극복하고 분위기를 대반전시킨 방역, 보건당국 및 의료진의 수고가 정말 많았다며 정부가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했다는 점을 자신 있게 알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국민들이 다가올 여름 휴가를 더 편안하게 보내도록 하고 추석에는 추석답게 적어도 가족들끼리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날 정은경 질병청장은 얀센 백신 100만 명분이 왜 90만 명분만 예약을 하게 했냐는 질문에 대해서 의사가 없는 도서 지역이 있다. 그런 곳은 여러 차례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번 접종으로 가능한 얀센 백신을 일부 해군 함정을 활용해 도서 지역 접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물샐 틈 없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알뜰하게 도서 지역의 인구까지 고려해 백신을 활용하는 기지가 돋보이는 반면 일본에서는 전체 접종된 백신의 0.05%인 7천여 개의 백신이 관리부실로 버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사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6회 접종도 5회 접종에서 끝내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쓰지도 않는 백신이라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만과 베트남에 찝찝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 같은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만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우선적으로 맞게 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대만 거주 일본인들은 이에 대해서 일본에서 버리는 백신을 대만에서 맞는 꼴이라며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선심 쓰고 뒤에서 욕먹는 경우라서 일본의 백신 외교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혹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한국 보고 백신 확보를 일본에 비해 제대로 못해서 집단 면역이 상당히 늦어진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집단 면역은 오히려 2개월 앞당겨져서 마스크를 벗는 국면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연일 도쿄올림픽 관련한 뒤숭숭한 뉴스가 나오면서 불안감을 더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청와대에서 집단 면역을 앞당긴다는 보도가 나오며 일본과 큰 차이를 보이고 여러분, 자랑스러운 한국인 고 김성도 씨를 아시나요? 그는 독도의 세 번째 주민이자 최장 거주자였습니다. 김성도 씨는 일본과 독도 관련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거침없이 분노하며 TV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한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는 일본을 향해서 미친놈들이라는 거침없는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절대 독도를 빼앗기지 않도록 제대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그는 1965년 3월 독도를 지키기 위해 척박한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독도에는 제반시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이 부족해 빗물을 받아서 생활해야 했고 몸이 아프면 배를 타고 울릉도로 나와야 했습니다. 1970년대부터는 첫 주민인 최종덕 씨와 함께 전복 등 수산물을 채취하며 살았습니다. 1987년 최종덕 씨가 숨지자 1991년 아내 김신열 씨와 함께 주소지를 독도로 완전히 옮기고 이곳을 생활터전으로 삼았습니다. 김 씨 부부는 주민등록을 올려놓은 유일한 법적 독도 주민이 되었습니다. 김성도 씨가 2014년에 낸 독도 최초의 국세는 독도 시료지배의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 그 자체였습니다. 김성도 씨는 2018년 10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암으로 5년 동안 무려 3번의 수술을 받았으면서도
독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력이 있는 한 독도에 살면서 일본의 도발에 대응하고 싶습니다. 김성도 씨가 세상을 떠난 후 부인 김신열 씨는 홀로 독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건강상의 이유로 독도에서 나가 울릉도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8개월여 만에 다시 독도로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지난 4월 독도로 돌아가려 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백길이 끊기면서 늦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독도인으로 살다간 남편의 소중한 독도사랑 정신을 되새기며 독도 지킴이로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는 1991년 남편과 함께 주소지를 독도로 옮기고 터전을 마련해 독도 지킴이로 살았던 지난 세월이 무척 그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가까운 세월을 정부치고 살아온 독도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했죠. 이로써 독도에 다시 거주민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둘째 딸 부부도 어머니 김 씨를 모시고 독도에서 살기 위해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최근 온라인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독도의 실제 주민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김 씨의 둘째 딸 진희 씨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땅 독도 수호에 앞장선 아버지의 뜻을 잇고자 남편과 함께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며 독도 주민이 되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대를 이어 독도에 사는 것으로 영유권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입니다. 이로써 일본은 더 망연자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해 절대로 영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사실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갈등은 그 역사가 매우 깊습니다. 해방 직후 시작되었죠. 1953년부터 1965년까지 한국과 일본은 7차례나 외교 각서를 주고받으며 독도 영유권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두 나라가 제시한 근거 자료들은 대부분 오래전에 간행된 역사적 문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밝히기에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근대 이후 발견된 결정적인 두 자료로 인해 일본은 사실상 모든 논리를 상실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우기기 전략만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증거를 전부 아니라고 부정만 하고 있죠. 참 한심합니다. 첫 번째 자료는 1960년대 후반 한국에서 발견된 대한제국 칙령 41호입니다. 조선 왕조는 오랫동안 울릉도를 비워두었습니다. 이른바 공도 정책을 폈죠. 하지만 1880년대 들어서 울릉도를 개척하기로 하고 주민을 적극적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이렇게 건너간 사람들이 불법으로 울릉도에 정착해 있던 일본인들과 갈등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중앙정부는 행정 책임자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1900년 10월 25일 칙령 41호를 반포했습니다. 칙령에는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울릉전도는 울릉도와 그 주변의 작은 섬 및 바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입니다. 죽도는 현재의 죽도입니다. 그러면 석도는 어디일까요? 네, 바로 독도입니다. 석도는 돌섬이라는 뜻입니다. 19세기 후반에 전라남도 사람들이 독도에서 어로 및 채취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석을 독으로 읽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를 돌섬, 독섬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독도의 날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매년 10월 25일입니다. 독도의 날을 10월 25일로 정한 것도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 부속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는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를 선포한 지 120주년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참고로 독도의 날은 민간단체 독도수호대가 지난 2000년부터 지정했습니다. 독도수호대는 독도 관련 학술 조사 연구와 자료집 발행, 해외 오류 정보 시정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칙령 제41호에 이어 두 번째 자료는 1987년 일본에서 발견된 태정관 지령입니다. 이 자료는 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1877년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이 판정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일본인들 스스로 인정한 사실입니다. 태정관 지령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나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자료는 일본 공문서관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았다는 사람의 명단에는 일본 내무성에서 영토 문제를 담당했고 독도 연구의 1인자로 꼽히던 인물도 있었습니다. 즉, 일본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의도적으로 증거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죠. 더욱이 태정관 지령은 일본이 영토에 관한 지적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울릉도와 독도가 자신들과 관계없다고 표시한 이유는 당시 상황 때문입니다. 한국과의 독도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었죠. 외교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정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의 객관성과 역사적 가치는 크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이지 유신 직후에 근대 일본 정부의 최고 기구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판정했다는 사실은 일본에게 무척 불리합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니까요. 그러자 일본 역사학자들은 표시된 독도가 지금의 독도가 아니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 섬이 독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정말 허무맹랑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문논리와 별개로 두 개의 자료가 발견되면서 한국은 확실히 승기를 잡았습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한국과 일본이 모두 독도를 한국 영토로 생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독도 침탈 야욕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